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여쭤볼 게 많은데요. 어젯밤에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게 있습니다. 일단 네. 이것부터 두 분의 견해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뉴스 리포트 잠깐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 시작을 해보죠.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 MBC를 포함한 출입 기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MBC는 잘 들어라고 말한 뒤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2방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황 수석이 말한 사건은 1988년 8월 아침 경제신문 사회부장이었던 오홍근 기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당한 일로 회칼을 사용한 공격에 오 기자는 허벅지가 깊이 4cm, 길이 30cm 이상 찢길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수사 결과 괴한들은 군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로 군을 비판하는 오 기자의 칼럼에 불만을 품은 상관들의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입니다. 황 수석은 이 사건을 말하며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 쓰고 했던 게 문제가 됐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을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한 게 맞나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일부 참석자로부터 확인은 못했는데 네. 뭐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는 봐야겠지만 따옴표를 붙여서 보도하는 경우는 이걸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으면 쓰기 어려운 보도 형식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네. 뭐 비중은 모르겠어요. 비중은 어떤 목소리가 더 큰지 비중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석이나 수석 비서관 또는 그냥 비서관들이 용산 대통령 출입기들과 번갈아가면서 오찬이나 만찬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얘기되는 거는 보통 비보도 또는 내용 알릴 만한 거는 알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얘기하기 위한 포괄적으로 이제 때문에 보통 이제 오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보도를 안 했다. 일부 목소리는 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정보 보고는 다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정보 보고는 다 하는데 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따로 보도는 안 했다라는 분위기도 있고 또 한쪽은 아무리 사적인 자리여도 이 표현 자체는 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예, 선을 넘었다기보다도 부적절하다고 봐야 되죠. 이 분위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보도가 이제 MBC나 한겨레 빼고는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관행을 그러니까 뭐 인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언론이 그 오프를 결과적으로 깨게 되면 다른 언론 다 보도하거든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시간이 어제 밤에 MBC 뉴스데스크에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이 사실관계 확인부터 대통령 출입 기자 또 다른 기자들이 용산에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제 경험상부터 오늘 낮이나 이때부터는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쏟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질적인 것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지금 그 발언과 이 사고인데 MBC 잘 들어라라고 딱 찍어놓은 다음에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 여기서 이제 경제신문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마 제 기억에 중앙경제라고 당시 이제 중앙일보 계열의 경제신문이 있었어요. 중앙경제 오홍근 당시 사회부장에 대한 어떤 국군 정보사 그러니까 요원들의 어떤 테러인데 이게 그때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었었거든요.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결국은 잘 들어 한 다음에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칼침 맞을 수도 있어라는 협박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지금 맥락상 최근에 그 이종섭 전 장관 출국 관련해서 뭐 일부 좌파 성향의 언론이라는 그런 일부 야권 성향의 언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 좌파에서 뭐 덫을 놓았다 이런 식의 표현도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라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런 시점에서 시민사회 수석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이건 아무리 뭐 사적인 그런 성격을 띈 자리였다고 해도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는 거고 보통은 이제 아무리 식사 자리라고 해도 정말 문제 발언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기자들끼리 논의를 해서 보도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MBC 외에는 그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매체 중에서 출입 기자들이 쓴 기사는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네. 뭐 한겨레나 오마이 이런 데 썼던데 보니까 어제 MBC 뉴스데스크 내용 그냥 받아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출입 기자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오찬절에서 직접 어떤 있었고 그러니까 출입했던 취재 기자는 지금 일체 기사를 지금 내질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언론계 이건 전체적으로 언론계 차원에서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그렇죠. 언론에 누가 대한 보더라도 언론에 위협이죠. 대한 협박이잖아요. 이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칼침 맞을 수 있어? 이 얘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 얘기? 사실 그냥 칼침도 아니고 허벅지 같은 경우는 대동맥이 지나거든요. 예. 조금만 자리가 잘못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예.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언급하면서 특정 매체, 근데 누구나 알다시피 특정 매체가 뭐 저희가 얘기하면 MBC가 그동안 정부가 MBC에 대한 반감을 많이 드러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농담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요, 본인은 나중에 농담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죠. 농담이라고 했지만 뭐 다른 매체도 아니고 예. 그 분위기상 그러면은 농담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럼 제가 비유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막 해요. 그리고 나서 아야 그 농담이어서 알지? 농담이야. 이러면 넘어가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어떤 깍두기가 저한테 와가지고 막 눈 부라리면서 너 그러다 칼침 맞는다 조심해라고 했다가 아, 농담이야. 그러면 위약금 이렇게 사라집니까? 아니 그리고 할 농담이 있고 안 할 농담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부적절하죠. 아니 근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황상무 수석이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네. KBS 메인 뉴스 앵커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예. 그 대목인데. 아무리 사적인 자리여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제가 이제 과거의 경우로 보면 이 비슷한 경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민중은 개돼지다라고 아, 예, 예. 했던 발언을 언론사 데스크단과 밥을 먹다가 얘기가 나와서 나중에 얘기가 됐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적인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반공식적인 자리인데 나중에 문제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또 하나는 과거에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가 기자단과 밥을 먹어서 당시 김영란법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네. 김영란법 있으면 이런 것도 못 먹어. 이제 사실은 자리는 이번 건과 비슷한 자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보도가 된 다음에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부터 먼저 야당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다른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도 이 문제점 지적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거는 당시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된 거기 때문에 계속 오후까지 쭉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그 사례에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대표적인 게 노태우 비자금 보도예요. 예. 이게 그때 아마 그 서모 씨라고 제가 이름은 얘기하는데 그때 아마 이제 그 집권 여당의 아주 주요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이 기자하고 술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가 보통 이제 술자리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그 관례상 5% 하고 보도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노태우 비자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건 너무나 중대한 건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보도를 안 할 수 없다 해서 터진 게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게 오프 자리였기 때문에 보도를 안 한다?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그리고 심지어 그 민중은 개돼지 이 발언 같은 경우는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사실 확인 이런 것들부터 약간 대통령실의 수석이 한 얘기 그리고 듣기에 상당히 부적절한 얘기. 물론 이제 텍스트로 보면 그렇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도 보긴 감안을 하게 되면 뉘앙스가 어땠는지는 좀 더 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텍스트 자체만으로 이미 이거는 선 한참 넘은 말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지금 확인 과정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분명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그 바이든 날리면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대통령실에서 확인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분위기도 확실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느 정도 확인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제 지금 이후의 시점부터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또 관건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언론 자유를 위축한다, 뭐 한다 이런 성질의 문제를 넘어선 발언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발언까지 나올 거라고는 저는 정말 전혀 상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전에 대통령실을 출입했던 MBC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테러 협박 글이 올라와서 또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또 그런 걸 올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이?
다 추적을 해가지고 잡아서 예. 사법 처리 넘겼죠. 그럼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건 그럼 비교 사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예상컨대는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반박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또 누가 옳았냐 틀렸냐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갈등으로 비춰지면서 오히려 그 약간 친정부의 강성 지지층들이 더 이렇게 자극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다분한 기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유된 거 마무리하면요. 그때 이렇게 그렇게 협박글을 올렸던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장난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장난이었다고 해서 그럼 봐줬냐고요. 아니거든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관련되고 이제 관통되고 있는 문제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부임 이 문제가 지금 이제 관통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 보도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두 분께 먼저 좀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이 관련 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박성태 실장이 총평을 하신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이거는 선을 넘었다. 음. 우리가 이제 역시 뭐 선을 넘었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워낙 요즘 많이 있는 일들이어서 네. 어느 정도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선을 넘은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여야의 관련 건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을 약간 비슷하게 다뤘던 보수 언론들조차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빨리 해결하라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좀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네. 지금 실제로 최근 3, 4일간 네. 이 문제가 중도층의 반향이 크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을 넘은 일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말이 돼? 납득이 안 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보수 언론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총선에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경고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수 언론도 있지만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는 좀 철회 예.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이제 집약이 되어 있다고 이게 해외 언론에도 지금 보도 타고 있다면서요. 이게 이 건이. 예. 해외 언론에서도 뭐 이종섭 대사가 간 호주는 물론이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네.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좀 그 보도의 내용을 보면은 호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사가 오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주와 한국의 외교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잠재적으로 호주와 한국의 외교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지만 호주에서는 뭐 외교통상부가 도착을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이렇게 쓴 대목도 있고 일본에서는 니케이 아시아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한국 총선에 대한 여당 전망을 불리하게 하고 있다. 이게 앞으로 총선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제 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게 공수처, 야당 그리고 친야 성향의 매체,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런 정치 식으로까지 공작이라고 했죠. 정치 공작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평가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몇 가지 앞서 이제 보수 언론도 비판을 했다는 걸 짚어보면은 일단 지난 토요일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이종섭 대사는 법적 문제를 해소한 뒤에 부임해야 된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순직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크게 관여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출국 금지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가는 게 말이 되냐? 앞에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뒤에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조선일보도 짚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총선의 변수로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라는 제목의 또 기사를 올리기도 했고요. 네. 동아일보도 지난 8일자 칼럼에서 출국 금지 중에 호주 대사로 임명된 전 국방장관 과연 타당한가? 이 최상병 순직 사망 사건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호주 대사로 가고 또 다른 분은 당시 국방부 차관은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보실 2차장도 공천을 받았어요. 네. 이게 과연 타당한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출국 미스테리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아예 상당히 강한 어조로 외교적 망신 초래한 이종섭 호주 대사의 무리한 임명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앞서 노지미 기자가 얘기한 대로 호주 ABC 방송, 국영방송에서 아예 보도를 했거든요. 주요 뉴스로. 외교적 망신이다. 이렇게 해서 한 호주 관계를 어떻게 하겠느냐. 네. 상당히 질타를 한 겁니다. 조선일보랑 민주당이랑 밀착을 해서 덧출났다라고 보기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정치 공작을 주장한 게 이거 같은데요. 우리도 출국 금지가 내려진 걸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냐?
결국은 공수처, 민주당, 일부 언론 이렇게 이제 그 결탁을 해서 정치 공작이라는 건 공수처가 흘리고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혹시 중간다리를 했다라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공수처가 흘려가지고 일부 언론 출국금지 보던 건 MBC죠. 예. 받아가지고 썼고 결국 그렇게 짝짝꿍 돼가지고 지금 몰아간 거 아니냐. 이 지금 이런 문제의식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MBC가 출국 금지를 단독 보도를 했죠. 네. 지난 1월부터 출국 금지가 돼 있었다. 예. 근데 이거의 기밀인데 수사 기밀인데 어떻게 알았냐는 건데 사실 맨 처음에 호주 대사로 임명된 건 지난 4일입니다. 네. 이종섭 전 장관이 처음엔 단순히 전 국방장관 호주 대사 임명했다가 보니까 이분 수사 외압 사건의 관련자네 고발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례적이라는 단서가 붙었고 네. 그다음에 바로 저녁에 뭔가 의혹이 있다. 음. 도피시키는 건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5일날 나오는 기사에는 공수처에게 물어보기 시작하죠. 출국금지 지금 앞으로 할 거냐. 왜냐하면 대사면 나가야 되잖아요. 국내에서 볼 수 없는 거니까 출국금지가 이때부터 쟁점이 돼요. 출국금지 시킬 거냐. 당시 공수처 관계자의 대답이 그거는 뭐 알아봐 좀 얼버무립니다. 그러면 이미 혹시 한 거냐라고 그 뒤에 또 물어보니까 기자의 촉이 발동하는 거죠. 예, 이미 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말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말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기자 10명 중에 9명은 벌써 한 거 아니야? 그리고 구체적 사실 확인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통했다고 볼 수는 없고 사실 공수처가 처음에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거고 조금만 알아. 공수처가 뭐 지금 처장도 없지만 한두 명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취재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일단은 그리고 그 정치 공작이라는 것 자체가 좀 사전적 정의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뭔가를 위해서 미리 뭔가 덫을 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는 그 대사가 임명되면서 핵심 피해자인데 누가 봐도 이분이 임명된 것 자체가 문제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그 공수처에서 만약에 이걸 확인을 해줬으면 MBC가 아니라도 보도를 했겠죠. 다른 언론사 어디라도. 근데 대체로 이런 제보라던가 사실 확인 같은 거는 써줄 만한 데에다가 제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특정 언론사에 집중이 됩니다. 정권에 따라서. 근데 저는 100번 양보해서 이건 그냥 가정이에요. 흘렸다고 쳐요. 그래서 정치 공작이라고 지금 이렇게 규탄을 했는데 저는 요 얘기를 제발 부탁해 본방에서 잠깐 그 얘기했는데 좀 확정 좀 시켜라. 그동안 검찰발 피의 사실 공표 얘기가 수태 나왔던 건데 그러면 대통령실의 이런 규정에 따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검찰을 중심으로 정치 공작이 어마어마하게 지금까지 계속 벌어져 왔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왜 그럼 그거는 정치 공작이 아니고 이거는 정치 공작인 겁니까? 그러면? 예? 이거는 뭐 충분히 사실 상식적으로 가장 간단한 표현은 저는 납득이 안 돼. 뭐 이런 표현 같은데 네. 주요 수사의 피의자가 그것도 대통령 또는 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곳에 대한 어떤 의혹의 주요 피의자가 해외 대사로 임명된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인사검증을 하는데 출국 금지된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인사검증도 인사정보관리단 법무부 산하에 있고 예. 출국금지도 출입국 관리하는 본부가 법무부 산하기관입니다. 물론 지금 다르죠. 다른데 다 법무부기 때문에 이게 모르는 게 말이 되냐라는 이제 질문들이 나왔었고요. 어제 법무부 입장은 몰랐다. 출국 금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으면 모르고 그래서 장차관에게 보고가 안 됐고 민정수석에도 보고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규근 전 출입국관리본부장의 얘기는 본인이 본부장일 때는 주요 사건 관련자들의 출국 금지 사실 같은 경우는 메모 형태로 다 보고를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에 관련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관례처럼 해왔던 거기 때문에 과연 지금도 하느냐 어떠냐는 건 알 수 없지만 사실은 대통령실도 관련될 수 있는 사건의 피의자의 출국 금지 사실을 보고도 안 했다? 그거는 우리가 봐도 그러면 법무부가 기강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보고를 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검증하면 질문게 한 200개 있다는 거잖아요. 예. 문항이. 그 문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사나 민사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이 있어요. 이건 보도 다 나왔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고발이 됐으니까 이종섭 그 전 장관도 고발된 게 있습니다라고 써놓는 게 상식이겠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안 써놨다면 그건 허위 저거가 답변이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썼던 그리고 안 썼어도 보도 다 나왔잖아요. 고발된 거.
또 그러면 한편으로는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됐는지 당연히 조회를 해봐야 되는 게 상식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점에서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좀 언론이 해소해줘야 될 필요도 있는 게 대사인데 그럼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출국 금지가 돼 있는 걸 모르고 할 수도 있느냐 이것도 사실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아쉬운 부분은 있죠. 대통령실이 지금 상당히 다급해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어제 일부 보도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여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정치 공작이라는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덫이라는 표현은 지난해 12월부터 사실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를 사실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호주로부터 악영향을 받는 문제를 상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거를 알고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저희가 볼 땐 이 부분은 악의가 잘 안 맞는 얘기를 하면서 덫이라고 해요. 고발을 하니까 수사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호주로 가니까 수사를 갈 걸로 보낸다고 공수처가 캐치를 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거 대통령 기록관에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국가적 보존 기록, 보존 가치가 있는 물건이냐. 그러니까 엄격하게 좀 상식적으로는 악의에 맞지 않는 그런 해명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좀 정돈된 설명이 지금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여기에 상당히 좀 뭔가 감정이라고 격앙된 분위기 이런 게 좀 녹아있다는 느낌 안 드세요? 일단 사용되고 있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격앙된 표현인 거죠. 거칠죠. 그러니까요. 왜 이러야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가 그 차규근 전 본부장이나 뭐 이 발언을 인용한 그 발언이 나온 그 언론사까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또 예고를 해놨거든요. 그러면서 뭐 그 과거에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출국 금지 이의 신청을 6건 인용했고 뭐 그 중에 3건은 차 전 본부장 재직 기간 중 인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건들은 어떤 사례들인지 그리고 사실 4, 5년간 6건이면 굉장히 흔치 않은 사례인 거잖아요. 지금 사례와 비교해서 어떤지 의문이 제기되면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또 언론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이야기를 하는 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입틀막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사실 그 차규근 본부장이 나왔던 인터뷰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 방송에서 같이 있었는데 차규근 본부장이 정확히 거의 없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본인이 재직 중에는 그래 왔다. 근데 지금은 사실 어떤지 모르죠. 정확히는. 근데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현직 검사들이 만약 이런 걸 보면 본인이 수사하는 사건의 출국금지자를 풀어주고 호주 대사로 보낸다? 그러면 격앙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주장에 사실 차경원 부부장이 지금 조국 혁신당에 영입 인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정파의 목소리일 수도 있어서 그거는 저도 충분히 그런 것도 감안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전혀 법무부가 그렇게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좀 일단 그 마무리하겠는데요. 사실 그 짚어야 될 점,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나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특히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라든지 네.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이건 좀 앞으로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성질의 문제라는 걸로 확인하면서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마무리하고요. 짧게 두 번째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국무총리 자문기구죠. 미디어 콘텐츠 산업융합 발전 방안이라고 하는 걸 지금 발표를 했어요. 네. 주요 내용을 일단 좀 노지민 기자가 좀 간략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뭐 저희 매체 기사에서 쓴 것 중에서 선물 보따리를 내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잘 비유를 한 것 같거든요. 이제 방송사 관련해서는 방송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해주고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제어가나 재승인 기간을 연장을 해준다거나 5년에서 7년으로. 네. 그리고 대기업들이 지상파나 뭐 종편 보도 전문 채널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기업의 기준이 자산 10조 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걸 확대하겠다. GDP와 연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특히 대기업의 방송 산업 관련 진출을 좀 대폭 허용하는 방향의 정책인 거죠. 그럼, 이게 큰 축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두 분이 이제 특별히 그 딱 주목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박성태 실장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예, 일단 뭐 대기업들이 방송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놨다. 뭐 이렇게 저는 그 부분 좀 더 되고요. 근데 저는 물론 바로 뭐, 예, 저도 예. 근데 왜 이 타이밍에 그걸 풀어주려고 할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주장했던 게 뭡니까? 대한민국에는 공영방송이 너무 많다.
1공양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YTN 매각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KBS ETV나 MBC 예를 들어서 어떤 민영화까지도 관련한 거 아니냐는 언론계 안팎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불가능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 의석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그건 통과가 될래야 될 수가 없다는 점 하나. 두 번째,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걸 그러니까 인수할 기업이 있겠느냐. 이 두 가지 논리로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부분은 총선을 거치면서 의석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권이 정말로 과반을 점한다면 법률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권이 그러니까 여당이 주도한 법률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겠죠? 그러면 걸림돌은 나머지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도지님? 그러니까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총선이 있는 거고 지금 이게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거랑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기준 완화 같은 거는 뭐 재승인 제어가 유효기간 연장 이런 거는 시행령만 고치면 되고 또 이제 유료 방송 관련해서 신문이나 외국인 지분 제한, 뭐 시장 점유율 제한 이런 거 준 것이 있는데 이런 거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시행령 개정 같은 경우에 뭐 수신료 분리 징수 같은 경우 좀 좋은 선례는 아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방송법 시행령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올해 안에 할 거다 이 정도로 방통위가 계획을 밝히고 있거든요. 네. 총선이 지나고 나서 아마 시행이 될 거다라는 거를 뭐 지금 시간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뭐 이게 정말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지금 뭐 담보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지금 밝혔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두 없는 단계가 있는 거죠. 네.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멍석을 까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깐 멍석 위에서 춤을 추는 단계가 있는 건데 지금은 멍석을 까는 단계고 멍석을 깔아놓고 나면 총선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춤을 출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자산총액 기준은 일부 매체의 경우 사실 현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 규모가 커지다 보니 그룹 전체의 자산총액이 10조를 넘어가게 돼서 언론사를 지상파로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요구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규모가 커져서 뭐 그런 배경은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최근에 그쪽이 또 뭐 여러 가지 자산을 또 줄일 수 있는 일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언론에 대해서 소유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고 지금 다른 콘텐츠에 대해서는 상당히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같이 좀 맞진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게 그 방금 말씀하신 게 SBS와 이제 태영 관련된 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수건이라고 거론이 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이게 아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왔던 와중에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게 이 규정을 뒀던 게 이 10조가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물론 논의가 있었지만 이걸 풀어주게 될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는 거죠. 이제 기업의 그런 참여권 같은 거를 뭐 예를 들어 10조 원이 넘는 경우에는 뭐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이런 거를 뒀던 게 아무래도 그 미디어 공공성 관련해 가지고 좀 제한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인데 네. 애초에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을 했던 게 이런 위원회가 아니라 좀 미디어 혁신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 그래서 뭐 공공성 관련 내용도 같이 담보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좀 기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산업 발전 관련된 부분에 좀 방점을 맞추게 됐고 결과적으로 나온 게 이렇게 다 규제를 풀어주는 거 말고 우리 그러면 사회의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를 해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같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세태 변화라는 게 무섭다라는 걸 느끼는 게 이명박 정부에서 미디어법이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나라가 난리를 쳤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지금은 어찌 보면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죠? 지금 나오는 보도들도 대부분 이제 뭐 K 콘텐츠를 진흥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K 콘텐츠 관련 지원 방안도 좀 맹점이 있는 게 여기 표현을 보면은 뭐 운용상 투자 제한 없이 IP 기반 대형 콘텐츠에 집중 투자한다. 또 펀드 규모 대형화해서 미디어 콘텐츠 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OTT 관련해서 항상 한국 산업 위기를 얘기를 했던 게 더 큰 자본에 종속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은 더 대형 기업 쪽으로 쏠림이 가속화되고 또 중소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은 종속되는 문제들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 거겠죠. 하나는 이제 그 시사 뉴스의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전반적인 컨텐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산업적 측면과.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겠죠.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추진력과 추진 방향은 총선 결과가 좌우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좀 연결이 돼서 일단 좀 진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 부분은 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